예, 여러분 고전 명작 읽기 7주 공부를 합시다. 7주에는 1차 시에는 그리스 신화와 인간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시에는 지난번에 내가 수업에서도 이야기한 듯하고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했듯이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이제 우리가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과제물로 대체합니다. 우리 분반의 경우에 우리 고전 명작 읽기가 C분반이 있고 D분반이 있죠. 그래서 우리 과목은 중간 시험과 8주차 중간 시험, 15주차 기말 시험을 과제물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리포트로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C반, D반 공이 10주차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저번에 단톡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단톡방에 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여러 번 내가 안내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이번 학기에 2021학년 2학기에 우리 고전 명작 읽기를 공부를 하면서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대체 그리고 과제 이렇게 세 차례의 리포트를 내야 하는 이제 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의 이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차 시에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제물을 낼 때는 7주 2차 시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잘 이제 듣고 그것에 그 안내를 준수해서 리포트를 쓰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해양대학교에도 글쓰기 뭐 비슷한 그런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양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을 것이고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아마 수업을 하기도 할 겁니다만은 뭐 그것과 관계없이 제대로 된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이제 다른 여러 과목들 수업에서 어 2차 시 정도에 이렇게 다 해주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고된 명작 읽기는 하여튼 7주 2차 시에 50분 동안 충분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1차 시는 그리스 신화와 인간 심리라고 내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방대해요. 지금 내가 이제 어떤 책을 내가 들고 있냐면 이렇게 어, 지금 전면에 보이지는 않을 텐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서양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일곤, 김원익 두 분이 지었고 알렙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펴냈는데 이게 2015년에 펴냈군요. 근데 지금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넘어요. 내가 이제 우리 해양대는 아니고 뭐 다른 데서 문학과 신화 이런 과목을 또 어, 지금은 하지 않고 예전에 몇 년 했어요.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수업 자료로 교재로 썼던 책입니다. 그만큼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15주차에도 이 책의 내용들을 그야말로 이제 그 선별, 뭐 엄선해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7주 1차 시 50분 동안 하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음, 뭐 우리 고전 명작 읽기 우리 수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뭐 다 공부하면 이것도 다 부합하겠지만 그 인간 심리라고 하는 측면만 딱 이렇게 그 장만 챕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를 그러면 왜 우리 고전 명작 읽기 시간에 하여튼 한 챕터를 공부를 하느냐 이걸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서구 문명에, 우리가 서구 그러면 유럽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이제 서유럽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서구 그러면 서유럽을 말하기도 하지만 서양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유럽 세계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서구 정신의, 서구 문명의 그 두 축은, 두 기둥, 서구의 어떤 정신 문화의 두 원천은 뭐가 있냐면, 하나가 헬레니즘이에요. 이제 여러분 메모할 수 있으면 하세요. 얘기는 내가 그 자료까지는 없으니까. 그 헬레니즘, 하나가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상. 이게 이제 어, 뭐 서구뿐만 아니라 뭐 전 지구적으로 어, 되면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보편적인 종교가 되었죠.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를 신앙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이고, 하여튼 뭐 동네도 뭐 우리 사는 곳곳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미 기독교는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죠. 근데 그것이 어, 헤브라이즘, 알겠죠? 헤브라이즘.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헤브라이즘. 이게 기독교 사상이고, 하나가 오리 아니 헬레니즘.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 뭐라고 하는데, 그리스 반도, 그리스 신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래는 힐압이에요. 힐압 반도, 힐압 신화인데, 이제 그리스는 힐압의 영어식 표기고 발음이죠. 근데 영어가 또 이제 힘이 세잖아요. 영어권이. 미국이, 영국이.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세계 또 공용어가 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제 힐압을 그리스로 이렇게 많이 번역해서 우리가 입에 익숙하죠. 그런데 어, 그리스는 원래 도시국가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 그런데 이제 아주 많은 폴리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아테네, 아테네가 이제 직접 민주정치로 유명한 아테네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군사훈련이나 이런 걸 빡세게 하면 스파르타식 훈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운동부들 이렇게 훈련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 반도의 그 폴리스, 도시국가들 중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하나 연맹, 동맹, 그다음에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이렇게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이제 내전이죠.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그런데 내전이 일어나면 이제 뭐 어느 쪽이 이기고 지고 간에 승패는 갈렸겠지만, 그러나 승자도 패자도 많은 그 인력 손실과 파괴를 음,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펠로폰네소스 내전이 이제 일어나는, 내전을 치르는 그런 가운데 아테네에서 또 역병이, 대규모의 전염병,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의 역병이 확산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근대 과학, 근대 의학이 도입되기 이전이라서 그 역병이 어떤 병인지는 분명하게 규명돼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러나 어쨌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각각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국가들 동맹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와중에 아테네군 진영에서 알 수 없는 역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쟁은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리스 세력이 급속히 그 퇴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 그리스가 병합이 돼요. 말이 병합이지 이제 영토를 뺏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를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또 같이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맥락을 놓치면 음,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구 문명, 정신 문명의 두 원천이 하나가 헤브라이즘, 기독교 신앙, 하나가 헬레니즘인데 이 헬레니즘의 원천이 그리스 문명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 그리스가 히랍이 로마에 의해서 병합이 되고 로마가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인도까지 동서를 잇는 대제국을 건설하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정복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결국에 이제 그 13세기, 14세기 때 몽골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대륙을 거쳐서 서유럽까지 진출하는 소위 이제 그런 정복 전쟁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제 몽골에 의해서 동서 그 대제국이 건설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동서를 잇는 대제국이 건설되고 그러거든요. 일단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고 삶의 근거지가 파괴되고 이런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문제가 있죠. 역병도 창궐 하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서로 간의 문화가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로마에 의한 이제 정복 전쟁이 이렇게 동으로 인도까지 이렇게 하나의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동서 문화가 서로 만나겠죠. 만나서 또 새로운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소위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이름을 해요. 알겠죠? 그 헬레니즘 문화와 기독교 신앙, 헤브라이즘 문화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서구 문명의 정신 문명의 두 어떤 원천이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근데 그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인들은 어 이제 그 굉장히 그 인간 중심적인 그런 문화가 나중에 그 유럽에서 중세 유럽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가운데 소위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게 문의 부흥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문화 예술의 부흥이다는 얘기니까 전에 있었던 어떤 문화 예술을 다시 되살린다라고 하는 게 문의 부흥이잖아요. 르네상스. 그럼 전에 있던 문화가 어떤 문화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납니까? 중세 천년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하나의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그런 어떤 교리가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신 중심의 세계관이죠. 그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제 근대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이렇게 근대로 이제 시대가 변화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르네상스, 그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나중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문의 부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이 지배했던 그런 신중심의 세계관 이전에 어떤 문화를 다시 되살리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 중심의 어떤 그 사유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이 기독교, 아니, 그리스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우리가 신화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이 신화는 그리스 사람들, 이 고대 히랍에 살았던 사람들이 상상을 통해서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그리스 신화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 명작 읽기 7주 1차 시에 50분 동안 그 많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지 않은 시간이라도 그리스 신화를 일부라도 공부하는 이유가 이 그리스 신화를 그리스의 이런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게 헬레니즘 문화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 즉 헤브라이즘.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서구 문명의 정신 문명의 원천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고전 명작 있게 해서 성서를 읽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하나의 그건 종교 영역이니까 일단 놔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하나의 축인 헬레니즘 문화, 그 헬레니즘 문화의 핵심인 그리스 문화가
하나의 그 신화 속에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서론이 길었지만 그리스 신화가 어떤 의미인가를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는 그 이후에 많은 문학 작품에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상에서도 이를테면 대체로 이제 뭐 어떤 관용적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어떤 정치적 부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어떤 뭐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관용적으로. 바로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비너스라든가, 이건 이제 뭐 그 여성 란제리 속옷 그 상표죠. 비너스라든가. 그다음에 지금도 그게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이름 중에서 뭐 헤나, 예,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뭐 프로메테우스라든가, 뭐 아프로디테라든가 미의 여신, 뭐 이런 그 우리가 그 곧잘 쓰는 이런 그 어떤 명칭들, 개념들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리스 신화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공부를 하면 재미도 있지만 교양도 풍부해지고, 무엇보다도 서구의 어떤 정신 문명의 한 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교양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지식에 속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신화는 조금 이따 이제 그 내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신화는 사실 문명 이전에, 그렇죠. 문명 이전에 고대인들이 원초적 감각으로 받아들인 세상에 대한 이해, 세상의 체험을 담은 이야기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개념을. 신화는 양면성을 지녀요. 지식과 논리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매우 자유롭고 어떤 그 생생한 그런 모습을 에,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과장과 왜곡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세월 형성된 두터운 어떤 그 소위 이제 이렇게 적층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민담, 뭐 설화, 전설, 신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고 되면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다가 나중에 이제 문자로 이렇게 그 정착 수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화는 하여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료를 좀 보면서 여러분에게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니까 자료를 하나 또 공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공유가 될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리스 신화 중에서 인간의 심리와 매우 이제 심리라고 하는 부분과 매우 연관이 되는 몇 개 이야기만 좀 할게요. 그다음에 심리학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 꿈의 해석, 그러니까 정신 과 의사였고 정신 분석학자였던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자신의 이제 그 신경증 환자들을 어,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담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이게 꿈이 우리 의식보다는 무의식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제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 그런데 신화와 그 프로이드가 말하고 있는 소위 이제 꿈의 해석을 통한 인간 심리의 문제와 좀 연결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해요. 여기서 지금 이제 한 세 가지만 내가 지금 정리를 했어요. 우선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건 이제 그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그리스 신화 오디푸스 왕 이야기에서 그 가져와서 규정한 그런 소위 심리학적 용어예요. 오디푸스
컴플렉스. 신탁에 내려진 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해서 결국 파멸에 빠지는 오디푸스 왕 이야기에서 가져온 심리학적 용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은 뭐냐? 자신의 얼굴을 모르고 성장한 나르키소스가 수면에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스스로에게 지독한 사랑을 품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죠. 나르시시즘. 이것도 결국 심리학에서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용어죠. 그다음 피그멀리언 효과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다 이제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이것을 정신 분석에서 원용을 해서 인간의 심리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그러는 거죠. 피그멀리언, 자신이 만든 조각상에 사랑을 쏟아서 생명이 깃들게 하는 기적을 낳은 그런 피그멀리언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은 여기 이제 새하고 띄고 인물해야 되는데 붙였습니다. 새 인물의 운명에서 중요한 인간의 심리를 밝혀내죠. 새 인물 오디푸스, 나르키소스, 그다음에 피그말리온, 이 세 인물을 말합니다. 다시 지금은 프로이드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은 이 세 인물의 운명에서 중요한 인간 심리를 이제 밝혀내요.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린 시절 사내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품는 상반된 충동, 어머니에게는 이제 그 성욕을 품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 욕을 많이 먹는 게, 이 페미니즘 진영의 학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게 이제 성욕, 인간의 본능 중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동력으로서 성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런 측면을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비난을 받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프로이드는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린 시절 사내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품는 상반된 충동, 즉 어머니의 성욕을 느끼고,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오디푸스 왕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살해 충동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은 그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집중하는 자기 도취.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용어로 관종, 이렇게 좀 비하하는 그런 이제 말들을 인터넷에서 좀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소위 관종이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런 데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를 드러내는 경우, 이를테면 뭐 나도 페이스북을 이제 좀 해요. 지금 한 400명 조금 못 되는 배치 숫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작가들이고, 뭐 나머지는 이제 또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이제 어떤 게 내가 좀 그 포스팅 할 때 다른 분들의 포스팅을 좀 싫어하냐면, 그 먹방 그 사진을 올리는 되게 싫어요. 싫고, 누가 뭘 먹는지 관심도 없는데 그다음에 예쁘게 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날 것으로 이런 것 좀 찍어서 올리면 되게 싫어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작가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올리고 그러니까 싫은 태도 못 내고 그냥 패스를 하는 편인데, 또 하나 싫은 쪽이 뭐냐면, 남성이고 여성이고 그 성별에 관계없이 뭔가 포스팅을 하면서 꼭 자기 얼굴 사진을 같이 곁들여서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소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난 조금 참고 견디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그런 사람을 몇 사람을 이렇게 배친해서 이제 삭제를 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그말리언, 사람에 대한 기도와 믿음의 힘. 이건 이제 소위 교육학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제 이것은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테베, 그러니까 아테네 북쪽에 위치한 도시국가, 가 이제 테베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가 있는데, 테베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가스테 사이에는
자신이 없는 게 아니, 자신이 없으면 안 되죠. 자식이 없었어요. 오타가 하나씩 나옵니다. 여러분 리포트 쓸 때는 이렇게 오타 있으면 안 돼요.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그들은 신탁에 물어요. 이제 우리 같으면 뭐 하여튼 어떤 주술적인 그런 대상에게 이제 간절하게 소망을 이제 뭐 기원하는 그런 것이죠. 신탁에 이제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신탁에서 어떤 게 내려오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 너희들의 정성이 갸륵하니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취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테베 왕 라이오스는 아내와의 잠자를 피하죠. 네, 아들이 생기면 자라서 자신을 죽이고 어머니를 취한다. 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잠자를 피해. 그런데 라이오스가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자제력을 잃고 자신의 아내와 이제 동침을 해요. 아, 마침내 운명의 아들이 태어났네요. 신태학을 피하는 길에 이제 뭐가 있어요? 어? 아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모로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러니까 목동에게 꼭 이런 일이 발생하죠. 우리 신화나 전설, 민담에 보면 유사한 케이스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는데 부모로서 차마 아이를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목동에게 아이의 양 발목을 밧줄에 끼워서 묶어 산속에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 없이 이 명령이 시행되죠. 왕의 명령이니까. 근데 목동은 또 이게 차마 어린아이가 산속에서 그렇게 버리면 아이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목동은 목동하고 친구겠죠. 알고 지내는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테베가 아닌 곳에서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목동은 또 이웃나라 코린토스 왕도 또 아이가 없네. 그러니까 코린토스 왕에게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은 흔쾌히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오디푸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물론 이제 신하니까 이성적인 어떤 논리로 이야기 재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죠. 아무리 자식이 없더라도 왕이 지금 일테면 출신 성분도 모르는 어떤 아이를 데려왔는데 양자로 흔쾌히 양자로 삼을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코린토스 왕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디푸스는 이제 자신이 양자임을 모른 채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린토스 왕과 왕비의 사랑을 독차지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오디푸스가 우연한 기회에 몸서리치는 신탁을 듣게 돼요. 어떤 내용이겠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탁이 실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코린토스를 떠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오디푸스는 테베로 또 가는 중에, 이웃나라, 테베로 가는 중에 새 갈래 길에서 마차에 탄 한 노인과 그의 일행들을 딱 부딪히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노인이 바로 친부, 테베의 왕 라이오스예요. 라이오스. 자, 라이오스는 무슨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스핑크스라고는 괴물을 퇴치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델포이의 신전으로 또 신탁에 물어보기 위해서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델포이로 가는 중이었는데 이 라이오스 왕과 그의 아들 오디푸스 이제 친자인지 친부인지 서로 모르죠. 근데 둘 다 성미가 급해가지고 서로 먼저 길을 비켜라라고 이제 다투어요. 그래서 라이오스가 왕이니까 이 오디푸스를 이제 이제 모욕하고 이제 혼냈겠죠. 그러니까 격분한 오디푸스가 그냥 싹 죽여버려요. 그 신탁이 실현돼 버렸죠. 자라서 아비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테베에 도착한 오디푸스는 이 스핑크스,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서 스핑크스를 퇴치합니다. 그러니까 테베의 왕으로 추대되죠. 왜냐하면 라이오스 왕의 소식이 끊겨져 종적을 알 수도 없는 데다가 또 이제 이 스핑크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먹어치우니까
이 스핑크스를 퇴치하는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맞이해서 이 우리 테베 왕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이 왕비가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디푸스가 스핑크스를 퇴치하죠. 그러니까 약속에 따라서 이제 그 왕비와 실제로는 친모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 둘, 딸 둘을 또 두네. 15년의 세월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갔어요. 근데 신들이 이제 더 이상 오디푸스가 범한 죄악들을, 어떤 죄악입니까? 아비를 죽이고 오미를 취했잖아요.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도저히. 그래서 신들의 저주로 테베는 이제 온갖 역병, 대규모의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기아, 굶주림, 역병과 기아가 찾아듭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또 고통으로 신음하죠. 그래서 이제 테베 백성들이 오디푸스, 지금 왕이죠? 찾아가서 전에 당신이 그 스핑크스를 물리쳤던 것처럼 다시 한번 테베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이제 간청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때마침 오디푸스가 아폴론에게 보낸 그 대사가 크레온이 이제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선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를 알아내서 그를 죽이거나 나라 밖으로 추방해라. 그래야만 이 테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역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아폴론 신탁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푸스는 이제 그 애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그 살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혹시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언자 테이레시아스가 그 범인은 당신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님이었는데 예언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가 이 나라를 더럽힌 불경한 자라고 말을 하니까 오디푸스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난 친부를, 왕을 죽인 적이 없는데. 네. 그런데 그래서 처남인 크레온이 자신을 추방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눈먼 애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해서 크레온과 언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라이오스 왕비였죠. 그리고 그 오데푸스 왕비가 된 이오카스테, 이제 친모가 등장해서 두 사람의 동생과 이제 지금은 남편이고 사실은 아들 다툼을 말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비밀을, 친부 살해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디푸스는 어떻게 됩니까? 친부 살해범이자 친모와 결혼한 페류나임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궁전으로 쫓겨 들어간 그 왕비이면서 친모인 이오카스테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뒤를 쫓아간 오디푸스는 이 이오카스테의 브로치 어떤 책에는 브로치라고도 하고 어떤 책에는 또 그 왕비 그 뒤에 이제 그 묶은 그 뭐죠? 하여튼 뭐 우리 사극에서 보면 머리 묶은 뭐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자신의 두 눈을 찔러서 이제 스스로 형벌을 내린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대강의 오디푸스 왕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처음부터 오디푸스의 부친 사례나 어머니의 근친상간 같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문제 장면들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다만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이미 테베 왕이 되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고 그 때문에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이제 탐문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오디푸스 왕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을 좀 볼게요. 얼마나 남았는가 확인해 가면서, 좀 그 자료는 내가 여러분에게 올려놓을 테니까, 이 PDF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보도록 하고, 이야기는 시간을 내가 봐가면서 좀 더 단축해서 설명을 할게요. 하여튼 오디푸스 왕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티고네 오디푸스가 이제 그 두 눈을 찌르는 수수로 그 형벌을 내리고 그다음에 테베를 떠나서 이제 이곳저곳 유랑하다가 나중에는 죽어가는데 그 아비를 따라간 안티고네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네 이야기도 여기다 지금 내가 제시를 해놨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냥 참고만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하여튼 그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오디푸스의 이런 모습들, 그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죽음이 도리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이 되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스스로 눈을 멀게 한 오디푸스와 아버지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손발 노릇을 하는 안티고네 딸의 안티고네 이야기도 하나의 연극으로 새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지금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하여튼 그 이야기를 지금 내가 많이 해놨네요. 안티고네 이야기. 자, 그래서 오디푸스 콤플렉스로 돌아갑시다.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 결국은 이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가지고 남성이 부친을 증오하고 모친에 대해서 품는 무의식적인 성적 애착을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제라피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금은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에게는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흔히 어머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남자아이가 아버지에게 살해 충동을 느끼는 현상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세상을 첫 번째 맞이하는 어떤 트라우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봅시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세상과 자신은 구분되지 않죠. 신생아는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아직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생아 시기에 세상 모든 것은 오로지 악의 욕망을 만족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해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서 배고프다고 아무리 울어도 이제 엄마가 젖을 주지 않을 때도 있겠죠. 이를 통해 이제 이 아이는 최초의 트라우마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채워지지 않은 욕망에 배고픔을 실감하게 된다고 이제 프로이드는 설명하고 있어요. 생후 첫 번째 맞이하는 이런 트라우마의 뒤에요. 3살에서 5살 무렵이 되면 두 번째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오디푸스 콤플렉스다라고 프로이드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성적 능력을 원시적이나마 의식하게 된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해. 그러나 방해꾼인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죠. 아버지는 나보다 힘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엄마와 둘만의 천국을 만들어 보내는 환상을 품기도 하지만 자신보다 몸집도 더 크고 현명한 아버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죠, 이 아이가. 그래서 근데 이런 불쌍한 생각을 만약 들키면 큰 벌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공포심을 갖게 되겠죠. 이때 아이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유일한 길은 어머니에 대한 독점력을 양보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 존재를 수용하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거듭 태어나는 것. 이런 타협을 수용하는 것이 프로이트가 모든 인간의 임무라고 말하는 소위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해소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프로이트의 설명이 아이들 내면 세계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사실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프로이트가 생전에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 그 이후에 정신 분석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이 내려지고 있거든요. 다만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근원적 진실의 한 조각을 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이렇게 단순히 성적 욕망과 살부,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충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2차적 관계에서 3차적 관계, 즉 사회생활로 나아가는 어떤 건너뛰임과 그로 인한 어떤 상실과 관련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모든 신경증의 원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인간이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타협하지 못하면 그는 한없는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서 증오심을 불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프로이드의 제자 중에 하나인 칼 융이 이제 여자아이에게도 이 남자아이가 겪는 오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게 있다. 이게 이제 엘렉트라 콤플렉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 여러분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잠복기를 지나서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나타나 아이들을 반항과 범민 속에 빠뜨렸다가 대체로 성년이 되기 전에 이제 완전히 해소된다는 얘기. 그건 뭐냐면 어머니를 대신하는 다른 이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컴플렉스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성인이 되어서 이성관계나 조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히스테리나 불안감 등 이런 각종 신경장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트의 이런 이론은 부자 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심리적 갈등 구조에 주목함으로써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었다. 이런 측면에서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지요. 그러나 이제 부자 갈등과 심리의 근원을 리비도, 이 성적 욕망으로만 규명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태초의 신들의 전쟁에서 보듯이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 부자 간의 이 갈등 심리는 가부장제가 형성한 그 부자 간의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주장도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중된 권력을 중심으로 철저한 수직 관계를 요구하는 가부장제 아래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아버지와 차기 권력을 노리는 아들 사이에 언제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조성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것은 조선시대 사극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보았던 그런 풍경들이죠. 그래서 쇠퇴하는 아버지는 성장한 아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억압한다. 그래서 아들은 또 아버지를 거스르는 그런 욕망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 가이아와 돼지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어머니 가이아와 손잡고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스한 크노소스의 그런 욕망에서 성적 욕망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을 향한 욕망이 빚어낸 갈등의 한 유형을 우리가 또 읽어낼 수도 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7주 1차 시에는 오디푸스 컴플렉스,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프로이트의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내용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에서 결국은 이거 아니겠어요? 이그 어머니를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곁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제 거세 욕망, 거세의 어떤 공포를 느끼는 거죠. 어머니를 욕망하고 있는 그것을 들키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거세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소위 오디푸스 컴플렉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년이 되기 전에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대체로 이제 어떤 어머니를 대신한 어떤 여성 혹은 뭐 요즘에 성적 어떤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퀴어적인 것도 우리가 허용하고 있으니까 허용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건 누군가의 어떤 성적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이 시비할 문제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성이든 동성이든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대신한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성공적으로 어, 이제 해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개의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조직 생활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히스테리나 불안감 등 이런 신경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오늘 수업에서 좀 유용하게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양으로서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나머지 뭐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제일 앞에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지금 새 이야기, 이 신화인간 심리 중에서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상세히 설명을 했고, 이제 나르시시즘, 이것도 사실은 뭐 충분히는 아니지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 이건 사실 본능이에요. 본능의 영역에 속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타고난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본능적 사고, 성향과 함께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든가 동정이라든가 소위 이런 이타심도 함께 있음을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나와 무관한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거리 어떤 길에서 조그만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그냥 길거리를 무심코 건너가는 그런 위험한 순간, 그래서 자동차에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걸 목격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대로변으로 뛰어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이건 그야말로 타인을 향한 그런 어떤 연민, 이타심의 자연스러운 발로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본능, 이기적 본능과 함께 타자를 향한 그런 연민과 배려라고 하는 그런 이타심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타적인 행위를,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이타적 행위를 굉장히 우리가 높게 평가하죠. 그런데 이 이타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잖아요. 어떤 성적 폭력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이런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건들의 경우는 결국은 그 가해자가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공감의 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것인가에 대한 그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이 제로인 경우를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어떤 성적 폭력을 저지르고 이런 어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존중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고,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걸 하나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거 이제 손을 조금 이야기를 손을 대는 그 미다스의 손이라고, 이를테면 그런 그 이야기를 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를테면 손을 대는 것마다 뭐 금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거. 그런데 결국은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교육학에서 아까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그말리온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에요. 어떤 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쉽게 어떤 풍문에 의존하거나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구성해서 쉽게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쟤들은 뭐 이를테면 뭐 공부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부유한 그런 가정의 아이들도 아니니까 뭐 별로 기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어떤 결과를 제출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갖고
얼마든지 그 어떤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하거나 또 무엇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을 할 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격려를 보낼 때, 신뢰를 보낼 때 아이들은 그에 부응하는, 그에 값하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해 내더라라고 하는 것이 소위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그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랬을 때, 다시 말해서 아까 나르시즘 이야기할 때 하나 예를 들었던,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라거나, 물론 이제 못난 자들의 변명이긴 한데 그걸 그냥 그렇게 귀담아 귀 흘려 들을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만 되면 벌을 하고 가둬버리면 그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 끊임없이 그런 범죄는 일어나잖아요. 성적 폭력도 일어나고 살인 강도도 일어나고 부패 범죄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 신뢰와 애정, 긍정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관계망을 잘 만들어 나갈 것이 매우 필요하다, 요구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르시시즘의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 자기애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측면, 그다음에 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누군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신뢰, 애정,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다 자신을 긍정하고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명작 고전 읽기입니까? 고전 명작 읽기입니까? 또 내가 명작 고전 읽기라고 써놨네. 고전 명작 읽기 7주 1차 시,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신화와 인간 심리,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시에서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50분 동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또 2차 시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